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가장 바람직한 것. 2. 99.99% 정확도. 3. 서부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K2 흑표가 폴란드의 심장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때이른 만개의 많은 분이 주말꽃놀이라도 계획하며 마음 설레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날 폴란드에서는 정반대로 짙은 화약 면기와 정비유 냄새가 많은 사람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K2 흑표 1차 물량의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은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전차병이 처음으로 직접 이 흑표를 운영하는 훈련이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육군뿐만 아니라 정치권, 민간 등 각계각층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야말로 폴란드 전체가 들썩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오죽하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직접 K2 흑표에 올라 실사격을 참관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이면서 흥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K2 흑표 또한 이런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상상 이상의 놀라운 성능을 보이며 폴란드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오늘은 K2 흑표의 폴란드 첫 실사격 훈련 결과부터 유럽 정세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폴란드의 군사 전략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과 사랑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K2 계열 전차만 980대, K9 자주국 사포 670대, FA50 계열 전투기 48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도입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성에 대해 다뤄드렸을 텐데요. 물론 두 가지 의견 모두 틀린 이유는 아닙니다.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장난감을 선물받았을 때 같은데요. 심지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 흑표, K9 자주포 초도 물량 출고식에 아예 한국에서 직접 참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별다른 방해가 없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민도식도 아니고 출고식에 직접 참여하는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는 중국의 비행금지 조치로 안타깝게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러시아를 손절하기 전이었고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오래전부터 폴란드의 물류망을 활용해 유럽으로 1대1로 계획을 넓혀가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란듯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가로막자 폴란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자국 상공무로 비행하는 걸 거절하면서 졸렬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폴란드도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K9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자 수뇌부 민사를 죄다 끌고 버선발로 달려와 항구에서부터 환명 행사를 개최해 버렸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외신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폴란드의 반응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이는 폴란드에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폴란드 수뇌부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 여론을 중심으로 폴란드가 큰 실수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K를 깎아내리면서 온갖 근거도 없는 단점들을 열거했는데요. 그러면서 차라리 중국 편에 붙었어야 만점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 떠들어댔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폴란드 일각에서도 너무 대규모 계약을 졸속 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꼭 이런 얼토당토 많은 헛소문들일수록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들이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쥐 죽은 것처럼 조용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진행된 폴란드의 첫 K2 흑표 실사격 훈련.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박살내기 충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금까지 폴란드에 인도된 총 15대의 K2 중 4대가 동원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K2차 물량 5대가 아직 그드니아항에서 통관 검수 과정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보유군의 절반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게다가 K뿐만이 아니라 K9까지 동원되며 전차 자주포 간의 유기적인 재병 협동까지 연습하는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상당히 깊이 있는 전술 훈련이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무엇보다 K2 흑표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체감시켜준 건 바로 명중률이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K는 고정 표적에 대해선 모두 명중. 1.2km 떨어진 이동 표적에 한해서만 딱 한 발이 빗나갔는데요. 지난 2022년 대한민국에 찾아와 고작 6주간 훈련받은 폴란드 전차병들이 직접 조종을 담당했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운 명중률입니다. 더군다나 K는 마치 승무원들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도 K는 오직 간부로만 승무원을 구성하는데요. 그런데도 폴란드 전차병들은 6주 만의 훈련으로도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선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한국에서도 시험해 보지 않은 2.5km, 2.7km 초장거리 저격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폴란드 군 입장에서는 입이 귀에 걸릴 만한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 또한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이 전차에 탑승해서 참모로부터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일각의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안전상의 이유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참석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훈련 준비 막바지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K2에 기대가 크다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모든 훈련 과정을 참관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향후 15년 동만 폴란드군의 주요 발전 방향은 우리 미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며 이 흑표는 이를 위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표현이 지금 딱 폴란드에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폴란드는 아주 정당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유럽권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그 시작과 끝입니다. 현재 폴란드 수뇌부가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면서도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으니 극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폴란드가 아무리 EU, 나토 소속 국가인데다 서방 세계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군사력은 곧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유치원생이 사탕 달라고 떼쓰는 것과 덩치가 산만한 장정이 먹지를 부리는 건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복잡한 근현대사와 소련에 분할 점령 당하면서 공산주의의 역사를 지녔던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 최대의 경제 규모와 국력을 지녔음에도 국제적인 영향력은 다소 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오죽하면 주요 20개국 회의인 G20에도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초청국의 자격만 받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폴란드의 대외 영향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규모 군사력 증감 덕분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군비 확장은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면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되려 폴란드의 국비 확장은 나토와 EU 등 주변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K2 흑표의 첫 실사격 훈련이 있었던 곳은 폴란드 동북부 모르지스 훈련장입니다. 유럽의 여느 시골 마을 같아 보이지만 이곳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까지 직선거리로 고작 6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도로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 주파가 가능한 K2로는 1시간이면 적국의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최전선입니다. 아예 대놓고 러시아를 저격하는 행동인데요.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K2 흑표가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에 무선 배치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16기계화 사단의 작전 지역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폴란드 동부가 아니라 동북부에 쓸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제9기갑 기병여단이 소재한 브라니예보, 제20기계화여단의 바르토 시체, 제15기계화여단의 기지치코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철원, 양구, 인제급의 최전선입니다. 세 부대의 배치만 봐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본토의 공격보다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의 공격을 더욱 견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는 다분히 전술적인 판단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토는 90%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270m인 남산쯤만 되어도 폴란드에선 고산지대 취급인데요. 그러나 현재 K2초도 물량이 배치된 동북부를 보면 호수, 습지 등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른 지형에서는 전투 중량이 56톤으로 비교적 가볍고 최대 4.1m까지
추가 장비 없이 자주도하가 가능한 이 흡표가 최적입니다. 게다가 K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E를 바탕으로 이른바 물 끓기로 대변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본래는 포의 고저각을 넓히기 위한 기능이지만 유사시 차체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어 낮은 참호에 엄폐하거나 적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실제로 K 전차는 K2보다 이전 세대의 함가장치를 탑재했음에도 한미연합훈련 당시 논두렁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측면에서 M1 에이브람스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전술적 가치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국 K2흡표를 선택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그 여파는 한동안 유럽을 괴롭힐 것입니다. 설령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혼란의 불씨는 계속해서 타오를 텐데요. 게다가 러시아를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도 점점 강력해질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서방 세계에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전쟁을 자신들의 국토에서 수행한 만큼 전후 복구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럽의 안보는 폴란드의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에 기반한 폴란드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장에는 이 흡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독일과 같이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받는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일 텐데요. 앞으로의 유럽 패권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오르지스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K의 위력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리 어려운 길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 표전차 K9 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소 FA-50을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어넵83 이사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어넵83 이사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입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이사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과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 예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 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 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미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의 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형 미국산 이사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현무5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국방과학면 구소회드가 개발 중인 현무5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6톤의 장거리형무로 나눠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이 대륙간 핵탄도탄인 ICBM의 탄두 중량보다 무거웠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차이도 꽤 큽니다. 현무사 미사일이 사용하는 4톤 탄두만 하더라도 미국의 SLBM이나 ICBM의 탄두 중량과 비슷한데요. 현무5 장거리형의 6톤 탄두만 하더라도 웬만한 ICBM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무5의 소식을 접한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을 개발 완성하기 전에 먼저 다탄두 미사일인 MIRB를 운용할 탄두를 개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한국이 주장한 벙커버스터탄은 위장이고 재도립체를 개발해 다탄두를 만들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ICBM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곧 바로 ICBM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만들 수는 있으나 현대전에서 먹지력을 발휘할 MIRB나 MALV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 기반 핵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RM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군사무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RM이 ICBM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무기의 끝판왕인 ICBM보다 사거리도 짧고 도립속도도 느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강국들은 ICBM보다
오히려 RM을 더 무서워합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RM은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RM 개발과 양산을 막기 위해 INF라는 조약을 맺었을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또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현무 미사일에 숨겨진 멍청한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 5종의 각종 유도 체계를 공개한 사건인데요. 이날 방위사업청은 SLBM 발사 시험, 천룡 공대지 미사일 분리 시험, 초음속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 고체 로켓 면소 시험, 고위력 미사일 개발 성공을 일심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경고라고 말하는데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에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왕이 외교부장이 같은 달 방한해 한국을 압박하자 사전에 준비해뒀던 여러 무기를 일시에 공개해 한국에 까불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사 직후 중국과 북한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자신들이 SLBM을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현실 부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기는 5이었으므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SLBM 발사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NPT에 묶여있어 핵탄두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의 끝판인 SLBM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진짜는 따로 더 진짜는 바로 당시 고위력 미사일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며 정체를 숨겼던 현무호의 구체적인 스펙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전방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 탄두 중량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2030년 이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완성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한 세축 체계민 대량 응징 보호 KMPR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인 GG57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G57 마분 길이 6.2m, 직검 0.8m, 무게 13.6톤에 탄두 중량 2.4톤 민 초대형 벙커버스터로 지하 60m의 짊어진 벙커와 강화 콘크리트 8m 두께의 방머 시설을 단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통력만 따지면 탄두 중량이 무려 8.4톤인 초대형 항공폭탄 GG43 모압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무5는 장거리형 조차 탄두 중량만 6톤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자유낙하하는 항공폭탄인 GG57과 달리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렸다가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당면이 관통력으로 보나 탄두의 위력으로 보나 현무5는 GG57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시 핵전쟁 벙커로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의 지휘소조차 한 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탄두의 미사일이 지구상에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50m 정도야 기존에 개발된 현무4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무4는 기본 사양무로 알려진 2톤 탄두만 써도 지하 150m,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무4의 4톤 탄두를 사용한다면 1997년 벙커버스터로 개조되어 배치된 B-61 마드 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4가 전술핵급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 탄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8톤 탄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GG43 모압입니다. GG43 모압은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거대한 폭탄입니다. 길이 9.2m, 직경 1m에 무게 9.5톤, 탄두 중량 8.4톤의 괴물 폭탄인데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발 반경만 약 140m에 달하며 그 외 수백 미터 명역에 공기를 태우고 빨아들여 막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8톤 탄두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현무 5 단거리형은 낙하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습니다. 미중 상당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이라고 알려 있으나 이는 달리 말해 8톤의 고성능 폭약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5가 단순한 벙커버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벙커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용도 취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탄두 각계 재도립체인 MIRV 개발의 사전 준비입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 핵무기는 흔히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입니다. 탑재 탄두로 분류할 경우 MIRV, MARV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MIRV는 하나의 미사일 안에 여러 말의 재도립체 RV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각 RV에는 각기 100-500KT 정도의 핵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 RV들은 발사 이후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다는 전략원잠은 미군이 운명하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입니다. 여기에서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8발의 다탄두를 운용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20발을 쓸 수 있는 오하이오급 원잠은 한 번에 최대 160개 도시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종말 단계에서 재도립체가 궤도를 들어 요격 미사일을 피하거나 목표를 받고 적을 교란하는 기동 가능 재도립체 MAR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MIRV의 평균 탄두 중량이 4톤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대 위력이 475KT민 8발의 RV만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SLBM의 최대 탄두 중량이 4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뜻은 한국은 탄두 중량으로만 따지고 보면 탄두 중량 6톤인 현무5 미사일에 재도립체를 탑재할 경우 최대 10발의 RV를 가진 사거리 600km MIRV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톤 탄두는 더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우면 현존 최대의 ICBM이자 MIRV인 러시아의 R-36m와 유사한 숫자의 RV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R-36m, 나토명 SS-18 사탄은 무게 210톤 내외의 초대형 미사일로 한 발에 25MT급 핵탄두나 760KT RV 10발과 수십 발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R-36의 탄두 중량이 8.8톤입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만 따지면 현무5가 탑재할 수 있는 RV의 숫자가 세계 최대 ICBM과 맞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능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무5의 사거리는 장거리형이 600km, 단거리형이 300km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 D5 SLBM의 경우 RV 3발 기준 사거리가 13,000km이고 8발의 W88 탄두를 모두 실어 탄두 중량이 3톤이 넘어도 7,500km의 유효 사거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ICBM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한국이 현대전에 쓸만한 ICBM을 개발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ICBM 개발 전 단계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RM을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RM이라면 현재 한국이 확보한 기술력만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이라니 뭔가 약해 보이지만 쓰기에 따라 오히려 ICBM보다 위험한 것이 RM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INF 조약입니다.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 INF 협정은 RM을 난용하다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인데요. 지금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RM을 양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면서 조약이 무너졌으나 이 조약만 보더라도 RM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M은 무엇이 장점일까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RM은 사거리가 3,500km인 미사일을 말합니다. 5,500km라는 거리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인 중국과 최근 미운 짓을 많이 한 인도네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크기가 작아 이동식 발사대 텔로 운영하기 좋아 적이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도 높은 게 장점인데요. 당면이 단단해 유지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펙상 일단 소면, 무조건 핵 공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ICBM과 달리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탄두를 장착한 전술 무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핵탄두를 확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그야말로 만성맞춤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현무호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 2-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IBM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성능만 조정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R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고체면료 로켓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현무5로 인해 이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게 남은 건 하루빨리 RM 성능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자주권까지 확보해 대한민국이 완전 자주국방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